친환경차 보급 증가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로 투자 재원 조달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도로 정책 포럼을 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을 통해 나온 내용과 시간이 의미가 있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 부탁을 드리고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탁입니다. 소리가 작게 들리시면 개인 스피커 음량을 조정해 주시고 패널 분들은 노트북 등의 소리를 무음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포럼 중간중간에 우수 댓글 작성자와 포럼 운영에 도움을 주신 분들을 선정하여 상품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 부탁드리고요. 선정되신 분은 학회메일 ksre1999@한메일.net으로 주요 사항인 아이디와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포럼 담당으로 한국도로학회 부회장이신 한국도로공사 조주기 본부장님께서 공사에서 중요한 보직을 맡고 계시는 만큼 동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인사 말씀을 듣고 토론자 소개와 발표 그리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주기 부회장님 영상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학회 회원 여러분. 저는 한국도로공사 도로본부장을 맡고 있는 조주기입니다. 그동안 도로정책 포럼을 알차게 운영해 오신 권수환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번 6번째 주제는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로 투자 재원 조달 방안입니다. 도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1994년부터 휘발유 등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를 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교통세는 화석연료 사용량에 기반하는 세수 체계이기 때문에 최근 급증하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 등을 고려한 새로운 과세 체계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터널, 교량 등 노후화된 도로교통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유지보수와 안전투자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정적인 도로 투자 재원을 마련을 위한 재원 조달 체계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다양한 미래 여건 변화를 전망해보고 국내외 도로 투자 재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여러 전문가와 토론하며 회원분들과 공유하기 위한 이번 정책 포럼에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주기 부회장님 인사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패널로 나오신 분과 사회를 맡은 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좌측에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의 이재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제 우측으로 오늘 발표를 해주실 국토연구원의 고영석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의 김정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주식회사 이산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광수입니다. 다음은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로 투자 재원 조달 방안이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고용석 박사님께서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로학회 회원 여러분. 방금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고용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도로 투자 재원에 관련된 겁니다. 다양한 미래 여건 변화를 좀 저희가 관찰해보고 그러한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특히나 친환경차 보급 증가 영향을 좀 중심으로 한 도로에 관련된 투자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본 주제는 제가 작년도 저희 연구원의 예산으로 수행한 기본과제의 주요 내용들을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구의 배경부터 미래 여건 변화, 도로 투자 재원의 추정 및 해외 사례, 그리고 다양한 정책 방안 및 결론 순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구의 배경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하는 이른바 교통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교통세는 내연차 화석연료 사용량 기반의 조세체계로서 그간 도로시설의 확충에 안정적 재원 조달 체계로서의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연차 기반의 과세체계이다 보니 내연차의 연비 개선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나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차 도입의 과세체계가 불비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교통세 세수 감소가 전망되는 문제점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미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도로 투자 재원 조달 체계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연구의 배경과 문제인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본 연구의 큰 틀은 교통세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 구조에 대한 메커니즘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한 세입과 세출의 도로 구조의 재원 체계를 이해한 후에 간략한 장래 추정을 통해서 재원 조달의 과부족분과 영향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이후에 이를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 순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그간의 세출과 세입에 대한 영향을 간단히 개념도로 보여주면 빨간 선의 세입과 파란 선의 세출의 영향들이 그간 세입 구조에 맞춰서 세출을 재정 투자를 효율적으로 저희가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입과 세출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영향들이 세출은 아무래도 좀 투자 소요들이 좀 증대되는 상향 경직성을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입에 관한 부분들은 친환경차 보급 확산들에 대한 적정 과세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하방 경직성이 좀 관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에 관한 과부적분의 영향들은 저희가 어떠한 정책적 준비가 없는 현 상황을 유지한다고 했었을 때 그 갭들, 즉 델타에 대한 변동성들은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다음의 순서대로 다양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향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순으로 전체 연구의 구성을 흐름도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래 여건 변화는 다양하게 저희가 관찰해 볼 수 있겠는데요. 크게는 인프라와 교통 측면의 여건 변화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지하시다시피 도로 인프라는 그간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로 말미암아 5,000km 시대의 고속도로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일거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향후 인프라의 노후도를 증가시키고 그러한 노후 인프라의 증가 추세가 갑자기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의 소요 예산도 급격히 증가될 걸로 예상되고요.
예방적 관점, 안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도로의 수요를 자동차들이 이제 저희가 관찰을 해볼 수 있는데 친환경차 확대 현상들이 저희 도로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세원 구조에 있어서 친환경차에 대한 징수 근거의 기준이 미흡하고 이로 인해서 내연차와 친환경차 간의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그간 여러 전문가 그룹에서 논란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종합되는 것들이 교통 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 장내 수요들로 인구 구조의 변화들을 감안하여서 30년을 정점으로 해서 OD 총량은 정점을 이룬 후에 감소할 걸로 보여지고요. VKT, 즉 총차량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평균 주행거리는 단거리 통행 증가로 인해서 감소할 수는 있지만 총량의 VKT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연구 보고서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적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중의적으로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유지보수비 그 노후 인프라에 관련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국가가 관리하는 국도 등은 노후도가 아직까지는 그리 심각한 추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기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의 노후 SOC는 상대적으로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래 그래프에서와 같이 각 도로를 위시한 각각의 주요 교통 SOC 시설이 이러한 노후 SOC 시설에 대한 그리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 예산의 급격한 증가들을 대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8년도 김주영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경에 국가가 부담해야 될 직접 유지보수 예산은 약 한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증가 추세들은 여러 시나리오에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통행량 측면에서도 국가에서 배포되고 있는 KTDB에서도 2030년을 정점으로 해서 30년 이후의 장내 수요의 총량들은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한 장내 교통 수요 추정들은 경제적 타당성 하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투자의 당위성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작금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장내 여건으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현상을 저희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국내 상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상용차 시장들이 전기차로 재편되는 현상들을 국제적으로 공히 겪고 있습니다. 충전 인프라나 배터리의 성능 등 일부 한계점들이 기술적, 정책적으로 보완이 된다면 전기차의 폭발적 성장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에 반해서 내연기관차들은 이제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인해 시장 분할에 있어서 이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점유율도 점차 하락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의 신용평가 회사들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시장들의 전망세가 내연차 시장을 월등하게 이제 추월하고 이제 비교 우위에 설 것이라는 예측들이 계속 있습니다만 어떠한 세원 체계에 관한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친환경 차에 대한 교통 측면에서의 과세 징수 체계가 지금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연비로 동일거리 주행거리 대비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 등이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차종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은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대한 개관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세는 유류세의 일종입니다. 정식 명칭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하는데요. 휘발유와 경유에 따라서 리터당 종량세 개념으로 약 400원에서 300원가량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 이것들은 이제 탄력세율로 그간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30%의 탄력세율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94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한 4회 정도의 그 기한 연장을 통한 한시법으로서 그간 운영을 해오고 있고 특히나 올 연말
2022년 1월 1일부로는 일몰 폐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일몰 폐지를 그대로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한시법 연장을 통해서 과도기 체제의 또 세원 개편 방안을 모색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교통세는 전체 국세가 한 300조 가량 됐는데 약 15조 원은 한 5% 정도 차지하는 네 번째로 큰 규모의 국세를 교통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세 규모 중에서 세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되어 있고요. 다음. 이것들을 도로 개정, 도로 예산 측면에서 조금 더 세입 구조를 좀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개정은 크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에너지 환경세, 교통세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내게 되는 개별 소비세, 개소세로 교통시설 특별회계라는 회계 구조를 통해서 목적세 기반의 회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칭해서 교특회계라는 것을 구성을 하고요. 이 교특회계와 그 다음에 일반 회계 전입금 등이 저희가 세출에서 도로 개정, SOC 개정에 이제 세입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교특회계로 구성된 세입들은 도로, 철도, 항만, 항공, 교통체계 등 각각의 분야별로 이제 쪼개서 이제 나누어서 투자 재원들을 마련하게 되고요. 도로 개정에 있는 도로 투자 재원들은 고속도로 건설, 국도 건설 등 약 4-5개의 각 부문별 투자 예산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입 구조가 기본 구조이고요. 다음. 근데 이러한 교통세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몰로서 한시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폐지 법률에 따라서 올 연말부로 이제 일몰이 폐지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차, 전기차 등에는 과세 체계가 불비하기 때문에 세제의 차종과 형평성 이슈들이 제기되고 각 상황에 따라서 계층별 그런 형평성 이슈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그 교통세가 각각의 SOC들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 부분이 같이 배분해서 나누어 쓰는 세원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회계 배분의 문제들도 종종 입법을 통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러한 교통세의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미래의 다양한 여건 변화 등을 좀 살펴보았고, 그러면 친환경차의 과세 체계가 불비한 현 조건을 저희가 정책 개입을 없이 그대로 저희가 유지를 했을 때 세입에 미치는 영향과 세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할 텐데, 그러한 세입과 세출의 영향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얼마나 그 심각도가 영향 정도가 커질 것이며 어느 시점에 그러한 영향도들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간단한 추정을 통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좀 설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기본적인 스토리는 이제 기존의 내연차를 이제 신차인 전기차로 이제 교환을 하는 교체 주기들이 또 있고, 그 신차 구매율과 시장 분할의 마켓 쉐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과 전제 조건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차량 대수 대비해서 전기차, 내연차 시장들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를 가정하고, 그러한 전기차 시장에서는 과세 체계가 없는 상황, 그리고 기존 내연차에는 기존의 과세 체계를 따르는 상황이 있어서의 그 자동차 등록대수의 전체적인 시장 분할들이 어떻게 교통세원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추정을 하게 되고, 장내 투자 수요, 세출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장내 투자 수요는 국가재정 운용계획 등의 기존 계획들의 패턴들을 좀 고려하는 그러한 것들로 시나리오를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추세 연장이나 곰페르츠, 회귀 분석 등의 간단한 스트레이트포워드한 선형 분석을 통해서 간단한 추정을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반적인 시나리오의 분석 방법론들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차의 장내 시장 추세는 곰페르츠 모형을 사용하였고요. 다음. 그 다음에 장내 판매 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지표로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의 시계열 자료를 통해서 회귀 분석을 통했고요. 다음. 그 다음에 미래의 장내 투자 소요에 관련된 부분들은 재정 운용 계획을 기반으로 장내 소요 규모를 추정하는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 참고한 장내 운용 계획은 2020에서 24의 국가재정 운용 계획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이런 것들을 이제 도로 부분의 투자 재원들을 조금 자세히 좀 세부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 각각의 교통 및 물류 분야의 운용 계획과 도로 분야의 운용 계획 등을 참고하고 그 각각의 연평균 증가율이나 비율들을 통해서 도로 부분의 장래 재원 규모를 추정하였습니다. 다음, 국도 및 국지도 장래 소요 규모 등은 기존의 전차 계획을 통해서 저희가 추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제 조건들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간단히 구성하고 이를 최종 시나리오서 종합적으로 표현한 게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시나리오의 세입 영향의 장래 슬라이드 22페이지입니다. 세입 영향에서는 친환경차 판매 점유율, 교통세 변화, 그 다음에 교통회계 전입률, 그 다음에 도로 개정 배분율, 차량의 평균 교체 주기를 기준 시나리오로 하고 그것들 가운데 교통세 변화율을 아까 탄력세율이기 때문에 20% 증가시키는 경우, 그 다음에 교통세 전입률의 교통회계 전입률을 80% 상향하는 경우 등 다양한 대안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였고, 세출 영향에서는 현 계획 규모를 유지하는 시나리오를 기본안으로 해서 일정 부분 각 부문별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 경우와 유지관리의 중요성들이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었을 때 물가 상승률의 2배에 달하는 유지관리비의 투자 소요를 증가시킨다라는 기본 대안 시나리오 등 세출과 세입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기본 시나리오와 대안 시나리오에 반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그래서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만 장래 친환경차 보급 및 주요 지표 전망의 예시에 있어서는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친환경차의 마켓 쉐어가 굉장히 커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 전체적인 자동차의 대수는 30년 이후부터 약간 그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추세이기 때문에 감소하거나 약보합으로 유지되는 현상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를 이용하여 그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 개정 재원 규모 등이 저희의 가정과 전제 조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예측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치 등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래서 이를 도로 부분의 투자 소요로 또 각각의 아까 말씀드렸던 현 계획 추세가 유지될 경우, 그 다음에 각 부문별로 물가 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할 경우, 거기에 유지관리비를 증대되는 경우로 시나리오 분석했었을 때 세출 구조 등은 이번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추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를 세입과 세출을 하나의 그래프로 저희가 살펴보았을 때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친환경차에 대한 과세 체계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굉장히 현격히 과부족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거나 유지관리비의 투자 소요를 증대시켰을 경우에는 2050년의 장기 전망이긴 합니다만 들어올 걸로 예측되는 세입에 비해서 세출의 구조와의 갭, 즉 세입과 세출의 과부족 현상들은 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저희가 겪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적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각각의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더 적극적인 투자를 정책적으로 결정하였을 때 언제까지 저희가 그러한 과부족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라고 봤었을 땐 대체적으로 교통세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증액시킨다거나 교통회계로의 전입률들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몇 가지 경우들을 사례를 봤었을 때 대부분 한 2030년 그리고 30년 중후반 때까지는 어떤 장기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들이 시사하는 것은 어떤 교통세, 특히나 도로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만약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도
투자 재원이 넉넉하게 충분한 건 아니고 그러한 친환경차 보급 영향에 대한 정책 개입이 마련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병행한 어떤 정책 개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30년대까지밖에는 저희가 안정적 재원 조달을 달성할 수 없다. 그 이후에는 어떤 새로운 과세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를 그래서 통해서 안정적 재정 확보를 통해서는 현재 세원 구조에서의 친환경차에 대한 과세 정책이 없는 것들을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최근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차종의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교통세 또는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를 도입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좀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것들을 소결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금 소개해드렸던 주행거리세라는 것들은 이제 외국에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부 지금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차량에 부과하는 세금을 일정 기간 동안에 해당 차량이 운행된 거리에 비례해서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차나 내연차 등 차종의 구분 없이 어떤 적정한 세금 징수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고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러한 연비가 좋아지고 친환경차에 대한 과세 체계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세원 감소에 대한 인식 때문에 이 VMT 텍스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가 적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주행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크게는 GPS를 차량마다 달아서 그 GPS의 궤적을 통해서 징수하는 차량이 있고 운전자가 일정 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자가 보고하는 셀프 리포팅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GPS 방식은 너무 투자 소요가 많고 그다음 셀프 리포팅 방식은 정확한 그 보고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의 민간 보험사 같은 데서 차량 보험사가 이제 제3자가 관리하는 그러한 절충형의 운영 방식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각각의 기대 효과들은 그 여러 시범 사업들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지만 이러한 교통세가 기술적,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사항과 쟁점사항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GPS 궤적 등을 통해서 자신의 주행거리와 운영 궤적들을 누군가에게 공공에 이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요. 금전적, 시간적으로 약간의 초기 투자 비용 등의 비용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각 계층에 따라서 운행 형태에 따른 사회적 형평 문제와 과세 체계가 도입될 때의 사회적 합의, 대중적 합의의 수용성 문제도 주요 쟁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과세가 도입되려면 국민적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그러한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한 정책을 좀 고민해보고자 간단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975개의 유효 샘플을 가지고 조사를 한 방식이고요.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 비율은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설문 규모가 워낙 좀 작고 좀 범용적인 설문 결과는 아니지만 긍정적인 과세체계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들은 좀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주요 찬성 요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찬성 요인으로는 차종에 상관없이 내가 주행한 거리만큼만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공정해 보인다라는 이유를 제일 찬성 이유로 1순위로 거론을 하셨고요. 친환경차도 어떤 도로의 건설 및 유지 비용에 대한 세금을 부담하는 게 적정해 보인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셨습니다. 다음. 새로운 과세 체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친환경차를 구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구입 의향은 과반을 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고요. 다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세 체계가 새로 도입되게 되면 친환경차로 교체하려는,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 교체하려는 비중들이 좀 저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구입 시기가 굉장히 장기간으로 밀릴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한 과세 체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친환경차 구입 시기가 변동되는지를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해 봤을 때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새로운 과세 체계는 친환경차 구입 시기의 장기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조사 결과의 주요 시사점으로는 저희의 좀 작은 수준의 그 설문조사이긴 합니다만 과반수 이상이 새로운 과세 체계에 대한 선호 경향이 좀 확인됐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차를 소유하고 있는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찬성 비율에 의해서 약 크게는 26%포인트까지 찬성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관찰이 됐습니다. 이는 새로운 과세 체계를 일거에 일시에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보다는 각 계층의 수용성들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다음은 이제 이러한 정책들을 저희가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 그리고 정책 대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으로는 주행거리의 정확한 측정과 관리의 정확성 측면이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재원의 조성 및 집행 등이 투명하게 관리될 투명성의 원칙,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와 대중의 합의, 기술적 수용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수용성의 원칙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그래서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좀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의 세율과 세금을 부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적정 세율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료 수집 체계 등의 기본적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세가 이제 갖고 있는 수용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는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 등도 함께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과세 체계 내에서의 저희가 정책 개입을 다양하게 구사를 해서 30년에서 35년의 중후반까지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간 이러한 새로운 과세 체계,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을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체계적인 로드맵화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몰제 폐지를 당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들을 다시 재검토해서 기존의 목적세 기반을 당분간 유지를 하되 이러한 교통세나 새로운 과세체계의 신과세체계에 관련된 제도적, 학술적,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기초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한 기초검토 작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와 시범 적용 등 그리고 시범 적용 결과의 평가를 통한 적용 및 평가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의 모든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서 좀 더 발전적이고 그리고 확산하는 현상 단계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환류하는 그런 장기적인 로드맵화에 추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목적세 기반의 한시적인 연장과 더불어서 저희가 세입과 세출 구조의 직관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지금의 세원들이 미래 투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기에는 상당히 과부족하고 충분치 않다라는 관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교통세 기반이 직접적으로 바로 도입되기에는 좀 장기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다양한 재정 보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과제들을 아울러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앞서 강조해드렸던 노후 도로 인프라에 대해서는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 등도 좀 검토해 볼 수 있겠고요. 고속도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통행료 등의 수익자 부담 원칙들을 강화하고 원칙 있는 수익자 부담 원칙의 운용들도 좀 강조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및 관리 그리고 운영 유지 관리까지 각 부문 간의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효율화가 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재구조화 관점에서의 재원 배분에 관한 것들도 리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국가에서는 비교적 체계적인 관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하위 도로인 지자체 관리 도로에 있어서는 국가 관리 도로와의 서비스 격차가 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격차를 완화할 수 있고 전반적인 수준들이 좀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지방구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연구의 결론 및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문제인식은 차종간 형평성의 기존 교통세 과세 체계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중요성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21년 올해부터 한 30년까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것들은 중장기 로드맵과 지속적인 관련 연구 검토 등을 통해서 한국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과세 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본 연구에서는 좀 짧은 기간 내에 적은 예산으로 기초적인 연구 검토를 했기 때문에 보다 고려하지 못했던 다양한 미래의 재원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좀 더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연구 검토가 좀 더 세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적정 세율의 책정 등의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제도적 설계도 착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그 차량의 교체 주기, 또 세원에 미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 미시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동적인 그 분석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 관계도들이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동적으로 좀 한꺼번에 저희가 표현하고 그것들의 영향도를 해석해낼 수 있는 이런 동적인 모델을 종합적으로 구성해서 좀 다양한 시나리오에 유연한 그런 해석들을 해낼 수 있는 종합 모델을 만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질문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영숙 박사님 발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고영석 박사님 그 발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합축 및 유지관리의 안정적 재원 조달 체계로서 교통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교통세가 22년 1월 1일자로 일몰 폐지 예정에 있고,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서 이 교통세가 이제 부족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속 가능한 도로 건설과 유지 관리를 위한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새로운 가세 체계를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 한 예로서 주행세 기반 교통세 도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새롭게 도입하는 건 다 어렵죠. 자,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잘 살게 되고, 사랑하는 만큼 아름다움지며, 가슴을 여는 만큼 풍족해지고, 참는 만큼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미래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만큼 좋은 결과 있으리라 믿고 우리 모두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로 투자 재원 조달 방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널로 나오신 우리 두 분 교수님 중에 우리 경북대학교 이재현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고영숙 박사님 답변 듣고,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 김종학 교수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있는 우리 경북대 이재현 교수님 의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거시적이고 어려운 연구를 또 짧은 시간 안에 수행하시고 또 이렇게 잘 정리해서 발표해 주신 고영석 박사님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구를 보면서 가장 활용 가치가 높은 게 무엇일까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고민을 예전에 이제 이 관련 연구를 좀 찾아보면서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도로 건설 및 유지 관리 측면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을 때, 그 포커스를 맞춘 종합적인 세입 세출의 메커니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표현되어 있는 연구들을, 국내 상황에 맞게 잘 표현되어 있는 연구들을 찾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를 통해서 제 앞단에서 이제 제시를 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종합적인 큰 그림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입 세출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도로 정책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차는 앞으로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친환경차가 도입이 되면 될수록 이런 세입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자명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의 특성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가솔린도 함께 사용하는 그런 전기차의 비중은 극단적으로 적고 완전 전기차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사례 노르웨이나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사례를 보면 절반 정도가 가솔린도 함께 사용하는 그런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기차 비중이 극단적으로 높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보급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더욱더 빠르게 도로 유지관리 관련된 세입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될 것이므로 아무래도 저희 나라에서 이런 거를 빨리 준비하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도록 빨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 연구에 이제 바탕을 두고 추가적으로 좀 고려를 했으면 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아직 그 누구도 정확하게는 모르죠. 완전 자율주행차, 우리가 소위 말하는 4단계, 5단계 자율주행차가 언제 정확하게 가능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5단계, 소위 3단계라고 말하는 부분 자율주행차는 지금 현재도 도로 위를 많이 달리고 있고요. 그런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제 이용 패턴은 이때까지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기능이 살짝 구현된 주행 보조 기능이 살짝 구현되어 있는 차량과는 약간 다른 패턴을 점점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터뷰 결과나 아니면은 해외에서 이루어진 이제 통계 분석 결과를 봐도 이 기존과는 다른 도로 이용 행태, 즉 신호가 없고 자동차 전용 도로 중심의 통행 패턴이 좀 더 많아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설정 단계에서 지금 현재 이 근 틀에서는 당연히 많이 다루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도로가 어디가 더 많이 쓰여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까지 아직 가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요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좀 더 이루어지고 또 VKT도 자율주행차가 구현이 되면서 많이 달라진다고 하고 있고 실제 부분 자율주행차 운전자들이 VKT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앞으로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50년까지 장기 추정에 사용하신 시나리오에서 이제 투자 규모를 세출 차원에서 추계적으로 산정한 이유와 논리는 당연히 잘 이해할 수 있고 이 연구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용자들의 응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고 고영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 얼마나 필요한지 적정 세율에 대한 고민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정하게 적정한 세율을 만들어 가려면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 관리 소요에 얼마나 사용이 되는지 단순히 세출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용 차원에서 현재 상태는 어떤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른 차량의 중량, 주행거리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로 사용에 따른 하손이 또 그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실증적으로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도로 관리하는 기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미래를 대비하는 게 조금 더 투명하고 좀 더 공정하고 좀 전향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세입 세출 메커니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을 잘해주셨다는 말씀하고 앞으로 향후 언제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자율주행 기능 구현에 유리한 전기를 동역을 하는 차의 보급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 유지 관리 소요 부분도 추가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 고영숙 박사님 답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미래 전기차의 전기차 시대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미래다라는 교수님 말씀이 좀 인상 깊었고요. 사실 도로 인프라 쪽에서 그러한 자동차 시장의 변화를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우리가 수용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또 대응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화두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멘트가 되게 유의미했고요. 아까 말씀에 있으셨듯이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자율주행차가 통행의 패턴, 그리고 통행의 패턴이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모델과 설명력으로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을 거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거라는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특히나 자율주행차가 어떤 운행에 관련된 인적인 그런 저항들을 조금 무력화시키고 좀 그 경계들이 모호해지면 VKT도 상당히 증가되거나 다양한 패턴들을 가질 거고, 그러한 다양한 완전 자동차의 교통 패턴들을 지금 현재 도로 인프라가 어디까지 수용을 하면서 정책적으로 지금 가고 있을지에 대한 것들도 저도 굉장히 좋은 연구 주제와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기차의 통행 특성들,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는 인프라의 건설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연구들은 조금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전기차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등이 내연차보다는 중량이 좀 무거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아직 이제 경량화되는 것들의 기술 진보는 아직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내연차보다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면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그 전기차가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의 무게 중량으로 인한 과부하, 그로 인한 도로의 피로도가 증가되는 그런 영향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도로 관리 측면, 도로 인프라의 파손 측면이나 그 과부하 측면에서는 좀 세부적인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도로의 적정한 자산 관리라는 측면과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예산에 적응되는 적정한 과세 체계와 적정 세율이라는 측면에서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셨던 그런 연구 주제도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연구 같습니다. 지금 혹시나 도로관리기관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전기차 또 그리고 미래의 그런 자동차 시장에 따른 도로 관리자 측면에서의 이런 그 정책적 개입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것들의 적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 저희가 실증 연구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연구 주제와 코멘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완전 자율주행차 이 부분도 가만히 돼야 되지만, 제가 국토연구원의 김호정 박사님 그 연구 논문을 한번 보니까 미래 여건 변화는 사실은 자율주행 차량도 들어가지만 10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첫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가속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 두 번째는 개인의 삶의 질 중시. 세 번째는 소비 욕구 다양화. 네 번째는 공유 경제 심화 등 가치 변화. 다섯 번째가 메가시티 확대와 비도시권 세태에 따른 도시 양극화 심화가 되고요. 여섯 번째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초고속 수단 도입. 여덟 번째가 초연결사의 도래. 아홉 번째가 도심부 지하도로 건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양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연구해 볼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고맙고요. 다음은 우리 경기대학교의 김요한 교수님 좋은 또 의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고영석 박사님의 발표 굉장히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일단 연구를 진행하실 때 어떤 부분이 이제 고려가 되었는지에 대한 한 가지 질문과 또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거나 관련 정책이
추진되었을 때 반드시 이제 반영이 되어야 할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좀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 이제 교통 SOC의 노후화로 유지보수 소요 예산이 2030년 정도에 약 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본 연구에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도로 부문에 적정 규모의 투자가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또 이에 따라 현재의 세율과 또 변경될 세제 체제가 바뀐다면 장래의 세율 형태는 과연 언제까지 우리가 유지하고 또 운영할 것인가? 아까 발표 내용 중에서 이제 94년도부터 지금 현재 교통세가 추진이 되었고 중간중간 연장을 통해서 앞으로 22년 1월에 일몰이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러한 이제 역사적인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추진되는 세제 형태 또한 과연 얼마 정도 유지를 할 것인가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고려가 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제가 이제 사례를 찾아봤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1970년도에 이제 도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약 3천억 엔 정도의 재정적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에 맞춰서 새로운 자동차세 개념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의 세금이 부족하고 어느 정도의 이 세금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인 고민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언제까지 운영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점차적으로 도로 정비가 전 국토에 걸쳐서 다 진행이 되어진다면 그 다음부터 거치는 세금은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일본 사례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1970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었던 어떤 자동차세 개념이 특별 회계 세금 체제로 유지가 되다가 2009년도에 이제 폐지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로 정비가 이미 다 완성이 되었고 또 대부분 통행이 없는 지역까지 고속도로 건설이 세금이 거치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문제로 지적이 되어서 어떤 사회적인 수용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2009년도에 특별 재원에서 일반 재원으로 바뀌었고 또 현재에 들어서는 이러한 세금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우리가 정책적인 형태를 진행할 때 있어서 좀 고려를 깊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발표 내용 중에서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급 확대가 가속화될수록 어떤 교통세의 세금 비중의 가속화 또한 빨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교통세에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와 같이 이렇게 연료비에 세금을 태운 형태를 유지할 경우에 높은 연비로 동일 주행거리를 달리는 어떤 하이브리드 차 혹은 전기차, 또 수소차의 경우에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의 교통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신 주행거리 기반의 교통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또 그 차량의 어떤 에너지 연료 형태에 관계없는 형태의 세금 체제, 예를 들면 이제 중량세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대형차, 대형 트레일러 같은 상용차 중심으로 중량세가 부과되고 있고 노르웨이 경우에도 7,500kg 이상의 차량의 경우에는 중량세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승용차를 포함한 전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중량세를 부과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량세 같은 경우에는 보다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성격이 강한 세금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인자, 수익자 부담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도로를 이용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들이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로 진행되는 세금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이제 연료와 관계없는 형태의 세금 부과가 가능한 그런 새로운 신개념의 세금 체제 또한 우리도 이번 기회에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한 이러한 새로운 체계의 세금 제도를 추진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고 또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시나리오적인 분석이 사전적으로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김정아 교수님 고맙습니다. 2030년 국회에서 부담해야 하는 유지보수 소요 예산은 약 5.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도로 부분의 SOC 투자가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그리고 세금 형태와 사회적 수용 방안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참 이런 부분도 큰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OECD 국가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우리 국민소득 3만 불을 기준으로 해서 OECD 주요 선진국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 도로 스톡은 약 87%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대부분 대한민국 이제 도로 잘 돼 있어,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합의를 해가면서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는 게 참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 수요는 보면은 OECD 주요국보다 수요는 38%가 지금 높은 반면에 공급은 13% 낮은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교통 혼잡 비용, 물론 요거는 대도시에서 대부분 일어나죠. 우리 한 해 도로 투자하는 예산 이상 몇 배가 되는 금액이 지금 혼잡 비용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15년도서부터 약 30조를 대부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 투자가 1년에 8조 정도라면은 4배 이상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투자 부분에는 여러 의견이 있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참 정확하게 답을 맞춘다는 건 어려운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 고영석 박사님 이런 부분에 정책적 계획을 많이 하시니까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정아 교수님께서 굉장히 질문 겸 코멘트 주신 첫 번째 말씀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도로 관련된 정책 연구를 하면서 항상 들었던 질문이 도로 스톡의 적정성, 적정 규모에 관련된 거고요. 도로는 충분한가에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의 해석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사실 이제 그것들은 당위적으로 좀 전제를 하고 갔다라는 부분에서 논리적으로 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재정 투자 소요들을 일정 수준 저희가 가정을 했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인 도로를 위시한 SOC 스탑의 적정성과 적정 규모에 관련된 부분들로 조금 더 정치하게 시나리오를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교수님의 첫 번째 질문 겸 주신 코멘트는 굉장히 향후 연구를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톡이 충분하냐 충분하지 않다냐의 논란의 양적인 논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질적인 서비스 수준에 대한 검토도와 고려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이제 OECD와의 적정 스톡 규모에 대한 사회적 논란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런 양적 규모와 더불어 질적 서비스 수준 그리고 국민 소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또 인프라 시설의 서비스 수준에 기대하는 기대치에 우리가 부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멘트로 주시면서 일본 사례들을 좀 말씀을 해주셨던 것들은 제가 사실은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사례 몇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본 사례는 좀 검토를 못했는데 오늘 주셨던 그런 일본의 정책 동향들은 매우 큰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일본도 우리나라의 교통해결와 유사한 도로 특정 재원에 의해서 특별회계로 운영을 해왔는데 최근에 경향들이 일단 일반 과세 체계로 지금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또 일본의 정책적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례를 좀 많이 조금 더 참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량세 개념의 수익자 기반, 원인자 기반의 그런 새로운 과세 체계의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만약 후속 연구를 했었을 때 그런 일본 사례 그리고 주셨던 중량세 관련된 개념들은 조금 더 참고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마지막 지적의 말씀처럼 저도 사실 이 연구를 다루면서 세금이라는 이슈가 사회적으로 계층 간의 다양한 해석과 정책적 함의 그리고 어느 누군가에겐 부담이고 어느 누군가에겐 혜택이 되는 그러한 굉장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조심스러운 정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것들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제 연구에서도 조금 더 다양한 계층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의 소통을 조금 해서 그런 수용성 높은 방안들을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뭐 코로나 핑계를 대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좀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을 비롯한 전문가들과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세부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 같은 연구를 하는 입장도 그렇고 정책을 집행결정하는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도 대중적, 사회적 수용성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전반적인 말씀들은 향후 후속 연구에서 저희가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래 여건 변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정하 교수님 말씀한 그런 사항들도 고려해서 앞으로 연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가 힘을 맞대고 한다면 해결이 될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납니다. 자, 미소가 모여서 웃음이 되고 웃음이 모여서 기쁨이 되고 기쁨이 모여서 행복이 되고 너와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고 작은 힘이 모여서 큰 힘이 되는 거 아니냐. 어렵다고 얘기하기만 하는 것보다는 한 분 한 분 좋은 의견을 달아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패널 댓글 다신 분 중에 두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김종호 선생님, 자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기 자동차를 현 관점에서 이동 수단으로만 정의하고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단순 주행거리만으로 세수 모델을 만드는 것은 전기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두 번째, 전기 자동차는 에너지 관점에서 바퀴 달린 배터리라고도 합니다. 에너지 저장, 사용, 이동 관점도 고려한 세수 체계도 고려해야 할 듯 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우리 고영숙 박사님 멘트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전기자동차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김종호님께서 주셨던 전기자동차를 교통적 측면에서의 해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관점과 지적은 굉장히 제가 지금 아차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참신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그 전기자동차가 에너지 관점에서 이런 교통 관점에서 바라보는 단순한 이동 수단으로서의 그런 물성이 아니라 어떤 그 에너지의 저장과 사용이라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진 세수 체계를 고민해야 된다는 점에서 아까 두 교수님께서 주셨던 제 연구의 한계와 지적을 보완하는 말씀처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관련 후속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런 에너지 전문가와의 소통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우리 이재현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수소 쪽에 또 이렇게 전기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오셨으니까 우리 이재현 교수님 한번 또 의견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 질문이 사실 상당히, 물론 이제 고영석 박사님께서도 답변을 너무나 잘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연구했던 경험이 있고, 그 충전 인프라에 대한 내용과 이제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 이렇게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스마트 충전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그게 이제 발전 단계에 따라서 V0G, V1G, V2G,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V1G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플러그인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기차가 충전 중인 한 건물 내에, 그리드 내에 충전을 하고 있는 모든 전기차에게 전력을 이제 공급을 하는데, 전기의 이제 부하가 어느 정도 적정 용량을 넘어서지 않게 최적화해가지고 모두가 이제 선을 이루는 방식의 그런 식으로 이제 충전을 하는 게 V1G 방식이고요. 이제 V2G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차량 내에 있는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이제 충전이 되어 있는 전기를 반대로 건물에서 끌어다 쓸 수 있는 방식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끌어다 내는 방식이 이제 V2G. 그러니까 양쪽이 다 되는 경우를 V2G라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제 논의랑 연구가 되게 활성화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그리고 이 기술적으로도 지금 많은 발전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한 기술까지 다다르진 못했다고 제가 이제 전기연구원 쪽에 계시는 분이랑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계시는 분이랑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관점, 배터리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게 점점 활성화될수록 에너지가 이제 수급이 약간은 불안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점점 불확실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배터리 이제 충전되어 있는 전력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이제 베네핏을 주어야 하는가, 전기차에 있는 전기를 활용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실제로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한 해만 끝난 연구가 아니라 4년에 걸쳐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약간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이 또 이루어지면서 기술 발달에 따라서 대비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김종호 선생님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두 분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우리 김종호 선생님께 좋은 질문을 하셨다고 상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호 선생님께서는 학회 메일 ksre1999@한메일.net로 아이디어하고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주시면은 조그만 선물이지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물론 큰 게 좋겠지만 받는 즐거움이 있는 거니까 1차적으로 김종호 선생님 선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김창훈 선생님께서 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외 사례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 우리 고 박사님 조금 답변해 주시죠. 오늘 발표 자료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양한 사례를 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조금 그 시범 사업 등을 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유럽의 사례들도 왕왕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에는 조금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조금 자세하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해외 사례를 무조건 저희가 준용하기보다는 한국 실정에 맞게끔 또 다양한 기술적, 사회적 쟁점들이 있습니다. 아까 몇 가지 쟁점 사항들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쟁점 사항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끔
정책적으로 보완해 나가면서 이제 저희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칫 이 새로운 주행거리 위반 교통세를 적극적인 대안으로서 바로 조속히 도입하자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런 기술적 쟁점들이 있고 지금 친환경차 보급 시장이 아직은 안정화 시장은 아니고 초기 도입 단계 시장이기 때문에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좀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서 과세 체계가 작동한다면 그것 또한 정책적으로 유효한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 하에 종합적인 그런 자동차 시장을 저희가 한국형 자동차 시장을 좀 살펴보면서 한국형 실정에 맞는 그런 과세 체계 등의 도입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최우성 선생님께서 새로운 과세 체계가 친환경차 이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좀 깊이 새겨봐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사회보기에서 연구한 것을 이게 봤을 때 좀 의아하다. 진정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자, 우리 친환경차, 우리 전기 수소차 얘기죠. 전기 수소차 충전장 기반의 교통세 부과에도 우리 발표하신 거 보시면은 친환경차의 구입 의향이 65%라고 조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가에서 차량 구입 시 많은 지원도 해주고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라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전기차는 약 1,900만 원, 수소차는 약 3,7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혜택이 없어진다면 진짜 국가의 친환경차 구입 의향이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세제 혜택하고 지원이 없어진다면은 친환경차 구입 의향하고 잠재적 성장 동력에는 저해할 수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요거는 우리 이재은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관련 연구를 한 경험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차량 구입하는 상황에서 고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익, 혜택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제 구매하는 비용에만 이제 한정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연구를 예전에 이제 관련 연구를 진행해가면서 파악했던 거는 차량 자체의 기능이 가져다주는 효용, 그리고 차량으로부터 이제 얻을 수 있는 일종의 상징적 효용,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차감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상징적 효용, 그리고 이제 그 차량을 구매할 때 이제 정부에서 또는 이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서 주는 금전적인 보조, 구매 인센티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인센티브 또는 이제 연료세 인하로 인한 혜택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비금전적 보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용 충전소를 이제 전기차를 위해서 이제 설치를 하고 좀 저렴하게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제 다양한 효용들이랑 보조가 합쳐져 가지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게 되고 구매 의사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 네 가지 전체의 무게가 혜택과 보조라는 이 네 가지 전체의 무게가 이게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 어디에 더 이제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디가 더 무겁냐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판단이 다를 것이고 그에 따라 차량을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물론 이제 차량 구매 비용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정부는 금전적인 보조를 많이 해주면서 차량 보급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 발달에 따라서 기능이 이제 또 발달함으로 이제 발생하는 효용으로 인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 가격도 떨어지고 또 이제 인센티브도 그에 맞춰서 줄어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무게추를 계속 조정해가는 역할을 정부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이제 면밀히
미리미리 이렇게 잘 판단을 해서 잘 계획적으로 잘 대응을 해나간다면 이렇게 차량 구입 의향이 확 사그라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이거를 확 이 혜택을 주던 걸 갑자기 없앤다면은 당연히 차량 구입 의향이나 이제 친환경차 보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는 해외에서도 많이 이루어져 왔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설문을 했을 때는 조금 다른 환경에서 설문이 이루어졌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은 조금 더 전향적인 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이 또 있을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추측은 또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댓글 질문해 주셨는데요. 리노진 교통세를 연료 분야에서 세수를 확보하던 국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스위스와 같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통행권 방식의 세수 확보에 대해서 연구 시에 고려하셨는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 박사님. 예. 발표와 같이 현행 지금 교통세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 연료 분야의 세수 확보 체계는 맞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스위스의 도로에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통행권 방식 세수 확보 체계는 제가 정확히 스위스의 그런 과세 체계와 교통 정책에 대해서 좀 아는 바가 없어서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에서는 이제 혼잡세 개념이라고 해서 이제 로드 프라이싱 내지는 컨제스션 프라이싱 같은 이제 교통 혼잡 상황과 본인이 주행하는 그런 교통 상황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그런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본 연구에서는 혼잡세나 로드 프라이싱 방식으로 얘기를 드렸던 건 아니고요. 결국에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가 이제 교통을 이제 이용한 거리만큼 이제 과세 체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인 그 백그라운드는 유사한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 분야의 세수 체계 이외에 좀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좀 더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관 지어서 조금 말씀하시죠. 드리고 싶은데요. 통행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로 공간의 이용에 대한 어떤 세금을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러한 부분에 있는 세금 형태가 좀 익숙하진 않은데, 향후 자율차 시대가 된다면 도로 공간에 좀 집약적인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유휴부지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도로부의 어떤 다양한 행태, 다양한 랜드 유즈가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다양한 랜드 유즈에 있어서 사용자 개념으로서의 어떤 세금을 걷는 것 형태 또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이런 통행권, 로드 프라이싱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세금 체제 또한 본 연구에서 다뤄진 주행세 기반으로도 비슷하게 저희가 심도 있게 반영을 하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실제로 영국과 스톡홀름에서 이런 통행권 체제가 어떤 사회적인 수용성을 갖지 못해서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0년, 2012년 이때쯤이고요. 따라서 이제 도로부 사용 공간 혹은 어떤 자동차 주행세 같은 경우 모두 통틀어서 교통 정책에 관련된 세금 형태는 모두 동일하게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자동차 등록 대수를 한번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도 7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2,470만 대입니다. 작년도 2,437만 대보다는 34만 대 정도가 증가했고요. 금년도 7월 말 기준으로 2,470만 대인데,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차는 7월 말 기준으로 딱 100만 대예요. 그러니까 전체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연구 영역을 보면은, 연구 결과를 보면은 2030년대에 되면은 우리 내연기관의 차량은 40%,
그러니까 결국 친환경차가 60%를 주류를 이루고 가게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어차피 도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서 새로운 명간 변화는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부과와 관련해서 우리 경기대학교 김종화 교수님 말씀하신 자동 차량의 무게, 운행 시간, 주행한 도로의 특성으로 세금 부과 시 고려하므로 교통 혼잡 완화라든지 환경 오염 개선 등의 효과가 있고 주행세 도입 시 연료세 대비 20% 정도가 교통세가 더 징수하는 걸로 연구 결과는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듯 재원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GPS 장비를 부착해야 되는데 GPS 장비의 부착 및 관리의 부담,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강제성. 사실 우리는 하이패스도 있지만 개인보호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관리 등의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를 우리 김종화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훨씬 더 잘해 주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이제 주행세를 추진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큰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주행거리를 측정할 것인가, 개별 차량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GPS 장비 부착 혹은 어떤 개인정보 데이터에 대한 어떤 법적인 강제성 또 이러한 데이터들을 구축하고 축적해서 관리하는 방안 부분이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주행 거리세와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업용 버스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해서 BTG 장착 의무차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제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잘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 26% 정도만 현재 기준으로 운행 기록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 주행거리세를 추진한다고 해도 초반에는 아마 이와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자동적인 운행 기록 등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진행이 되어진다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당 세금 시스템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이런 DTG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올해 들어서 현대차하고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오늘 보면은 도로 투자 계획 중에 대부분 유지 관리 쪽을 위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시설 특별회계는 도로 개정이 43에서 49%를 차지하고 있고, 철도 개정, 항만 개정, 항공 개정, 교통체계로 구분하고, 도로 개정 세출 예산으로는 고속도로 건설, 일반도 건설, 도로 관리, 인자도로 건설 및 관리, 지자체 건설 지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대부분은 도로 관리만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예산의 경우는 2000년도 본 예산의 경우는 7조 674억 원 중에 도로 관리 예산은 29.1%인 2조 53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우리 고속도로 건설, 일반국도 건설, 인자도로 건설 및 관리, 지자체 건설 지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도로 관리를 제외한 예산에 대해서도 장래 진정하게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영석 박사님이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각 분야별 크게는 이제 건설 및 관리 예산의 적정 배분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요.
말씀처럼 이제 건설 투자는 사실 신규 건설 투자들을 좀 축소 내지는 기존 건설 규모의 계속비 사업에만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노후 인프라 등의 관리 예산 그리고 안전 관련 예산 투자들을 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일단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건설 예산은 이제 기존 수준에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 것을 가정하였고 관리 예산과 유지 관리 예산, 안전 투자 예산들은 좀 적극적인 투자들을 반영을 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총량 규모의 적정 투자 규모 등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건설과 관리의 적정 투자 배분율에 관한 것들도 본 연구보다는 조금 더 세밀한 시나리오 등 구성 등이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회자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도 세출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다양하고 면밀한 시나리오 구성과 검토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자, 몇 분 또 뭐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패널하고 발표자분께서, 여기 댓글 달으신 분 중에서 상품을 주실 분, 한 분씩만 좀 추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덕대 이강인 교수님이시겠죠? 만약에 주행세를 측정하여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개인들의 사생활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네요. 비교하자면 코로나 이동 동선으로 사생활에 문제가 나온 사례가 있는데 비슷하게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여튼 저도 아까 그 부분 우리 하이패스 관련해서 일부러 끄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라는 그냥 사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우리가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 네. 저기 이재영 교수님 어느 분요? 저는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그 김종호 분께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리노진이라는 분께. 리노진 씨? 네네. 예. 네네. 또요. 그 다음에 우리 김정아 교수님. 저는 이제 연구 발표 내용의 이제 핵심을 잘 짚어낸 최호성 학생인 것 같습니다. 학생분께 이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발표자님. 예, 아까 뭐 해외 사례를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김창훈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김종호 선생님, 리노진 선생님, 최호성 선생님, 김창훈 선생님 네 분한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학회 메일 ksre1999 한메일.net로 해서 아이디와 성함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시면은 아마 선물은 학회에서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의 안정적 재원 조달 체계로서 교통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교통세가 2022년 1월 1일자로 일몰 폐지 예정으로 있고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서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교통세가 일몰되지 않도록 첫 번째 연장하는 방안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지속 가능한 도로 건설, 유지 관리를 위한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한 새로운 가세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발표도 하셨고 토론됐습니다. 오늘 친환경차 보급 증가에 따른 영향을 중심으로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로 건설 유지 비용 조달 방안에 대한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은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교통세 세수 감소가 예상되므로 지속 가능한 도로 투자 재원 조달을 위하여 새로운 주행세 기반 교통세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로 부분 조달 체계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는 재원 후 세입과 세출 구조에 대한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하고, 미래에 다양한 변화 요인의 추출과 그 영향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틀에서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중장기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포럼 내용이 도로 투자 재원 조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로 건설 유지 비용 조달 방안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물 중경자로 선정되신 분은 학회 메일로 아이디, 성함, 주소, 전화번호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계절이 가고 해가 가도 우리가 함께 가는 길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웃음과 감사가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